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만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들은 것도 있고 안 들은 것도 있는데 들은 거 위주로 모르면 넘겨버리십시오. 모르면 넘겨도 됩니다. 자, 선생님 거기 교육 행정에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행정 예상 문제. 뭐 어디서 나왔다 그것 안 하고 그냥 예상 문제로만 쭉 거기 보겠습니다. 거기 11페이지 문제 나와 있는 거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거 11페이지. 거기 보면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부터 나와 있죠. 3년 동안 과학적 관리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8페이지, 우리가 내용으로는 8페이지고, 자, 문제로는 11페이지입니다. 거기 과학적 관리론이 안 나왔는데 의외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높아서 과학적 관리론에 거기 인간관하고 특징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징. 인간관은 경제적 합리인. 자, 경제적 합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거기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명확히 금전적 보상이나 처벌의 위협에서 일할 동기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과학적 관리론의 원칙. 이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원칙. 그 다음 거기 온상조직 우리 스님 처음 들어봐요? 혹시 칼슨의 온상조직.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슨 문제 나오면 지문에 1, 2, 3, 4 이렇게 나오면 온상조직 있으면 온상조직 찍으면 돼요. 그 다음 원래 온상조직이 이런 거거든요. 고객의 선택권, 그 다음 조직 선택권, 조직의 고객 선택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쌤들 의무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안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선택권이 없죠. 근데 학교도 그 학생 못 오게 할 수 없죠. 그런 조직을 무슨 조직이라고 그래요? 온상조직이라고 그래요. 온상조직. 그래서 자, 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의무교육기관, 고교 평준화 지역의 그에 대해서 칼슨이 주장한 조직의 유형은, 자, 또는 칼슨이 온상조직이라고 한 이 중에서 바른 것은 밑에서 뭘 찾으면 돼요? 의무교육기관. 그쵸? 의무교육기관, 그 다음 고교 평준화. 두 번째, 이완조직. 선생님, 이완조직은 왜 이완조직이냐면, 자, 우리가 학교 조직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학교 조직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학교 조직이 어때요, 선생님? 혹시 조직화된 무정부 이거 들어봤죠? 그건 시험에 나왔어요, 이미. 조직화된 무정부는 어떤 거였어요? 목표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 수업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법도 다양하고, 그 다음 참여도 유동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 조직화된 무정부를 외울 때 어쨌든 됐습니다. 뭐 이건 이미 나왔으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 조직만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할 때 이완조직이라고도 해요. 이완조직. 이완조직. 그쵸? 이완은 느슨하단 말이잖아요. 자, 선생님.
자, 선생님 봐봐. 우리 선생님, 여기, 자, 자연과학대학에서 뭔 일 하면 인문과학대학하고 같은 학교로 묶여있긴 한데 서로 연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연과학장이 인문과학장한테 뭐 하자, 뭐 이런 거 안 하죠? 거의 같이 공존만 하지 서로 느슨하게 연계만 돼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이완조직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누가? 와익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세 가지야. 이질적 요소가 공존해. 우리가 대학교나 일반 학교만 봐도 이질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죠. 왜냐하면 학교 같은 데도 보건, 영양, 또 국어교사, 행정시 굉장히 이질적 요소죠. 그 다음 국지적 적응. 국지적 적응이라는 것은, 자, 우리 선생님들 대학교 다닐 때 MT 갈 때 총장한테 보고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수님한테 말하러 갔습니까? 교수님한테 말하러 갔죠. 만약에 우리 생각을 해봐요. 군대에서 우리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위에다 보고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다 탈령이죠. 군대에서 여기 근무 쓰고 있는데 여기 지나가는 할머니가 무겁게 짐 들고 가. 막 달려 도와줘. 탈령입니다. 보고하고 와야 돼. 그쵸? 그 다음 훈련받던 군대가 여기 오다가 보니까 여기서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있네. 힘들어하네. 같이 도와준다. 여기 이쪽이 서울이면 쿠데타입니다. 다 보고해야 돼. 보고. 최상부까지. 그쵸? 군대 움직임 같은 게.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걸 국지적 적응이라고 해요. 그 다음 교사들은 수업할 때 어때요? 교장선생님이 제일 간섭 안 하죠. 수업할 때 자율학습해라 이렇게 해도 간섭 안 하죠.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이야기해서 이완조직이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 쌤이 쌤 그냥 외웁시다. 그래서 이완조직은 어떤 거? 부처마다 자율성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은 이완이 누나가 누굽니까? 김태희죠. 이완 누나 김태희죠. 근데 어떻게 성이 달라요? 이완은 엄마 성을 따랐죠? 엄마 이름이 이국자 여사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질적 요소, 국지적 적응, 자유재량.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나오면 이완 조직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혹시 쌤 우리가 학습 조직이란 말은 안 들어갔을 건데. 학습 조직은 우리가 관료제는 들어봤죠. 관료제는 당연히 들어봤죠. 관료제가 조금 폐단이 많으니까 최근에는 조직을 학습 조직화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요 지금. 거기에 기초가 된 게 학습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을 주장하는 사람은 생계라는 경제학자였어요. 경제학자. 생계. 그렇죠? 이 학습 조직의 특징이자 구축 원리가 뭐냐면 이거 그냥 외워요. 팀, 비, 정체, 계열. 뭐 하는 거? 팀 학습을 강조해야 된다. 그 다음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 그 다음 정신 모형.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이 관료제가 어때? 굉장히 부처 이기주의죠. 칸막이잖아. 칸막이. 그걸 넘어서 체계적 사고를 하자. 그 다음 개인적 역량. 개인의 역량을 높이자. 외울 때 시험 나오면 생계가 주장한 학습 조직의 특징이 아닌 거 이런 거 나오겠죠.
또는 생계가 중요한 학습조직의 구축 원리가 아닌가 이런 거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외워. 팀 알죠? 가스팀. 비가 와서 정체를 드러냈는데 뭐예요? 개죠. 자, 팀 B 정체 개 이렇게 외우십시오. 자, 다시 학습조직은 뭘로 나올 거고 구축원리 또는 특징으로 나올 거고 특징 나오면 팀학습, 비전의 공유, 정신모형, 그 다음 체계적 사고, 개인적 역량 이렇게 나올 건데 자, 뭘로 외운다? 팀 B 정체기로 외운다 그냥. 그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조직에 대한 걸 읽어보시고 거기 외울 때 팀학습부터 쭉 있죠? 팀 B 정체계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리더십은 선생님들 혹시 변혁적 리더십은 배웠죠? 그쵸? 변혁적 리더십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상황적 리더십만 나왔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 혹시 우리 쌤 들어봤어요? 변혁적 리더십? 저 우리 쌤도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변혁적 리더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험에는 분명히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자, 100% 이렇게 나옵니다. 변혁적 리더십인 것은 이런 것보다는 특징이 아닌 거. 그렇죠? 그럴 때 자, 이해관리나 보상이 아니라 어떤 거 하는 것이다? 이상적 영향력, 감화력,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보다 변혁적 리더십이다. 그렇죠? 자, 변혁적 리더십.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였어요. 여기 봐봐요. 1번이나 2번의 보상을 통해서 부하들을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무조건 답입니다. 보상. 아닌 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의관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쌤 학교 다닐 때 자 우리 쌤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이름 한 번이라도 불렸어요? 우리 쌤 학교 다닐 때 일주일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이름 불리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불렀죠. 쌤 어떤 사람만 불러요? 잘하는 사람, 문제의 아들. 그렇죠. 그런 사람만 관리한 걸 예의 관리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배려를 해주자. 개인적 배려. 그 다음 지적 자극하자는 거예요. 예의적인 것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교사가 변해야 된다? 모든 학생에게 어땠니? 이렇게 물어봐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해주고 이 학습 방법 나왔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자는 게 지적 자극이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쌤 찌개 좋아해요? 젊은 감으로 만든 찌개가 있어요. 영감찌개. 그쵸? 이렇게 외우시라고. 자, 뭐가 아니라 예의관리나 보상이 아니라 그쵸? 자,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보십시오. 그렇게. 그 다음 학윤이 우리 쌤도 학윤이는 알겠죠? 학윤이는 이번에 바꿔줬어요. 원래 학윤이는 원래 국공립은 무슨 교육기관입니까? 학윤이가 심의기관, 사립은 자문기관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국공립, 사립 모두 다 심의기관으로 변했어요. 심의기관. 거기 한번 그래서 32조 기능을 읽어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쌤파도.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학교에 두는 학위는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한다. 그럴 때 국공립에 원래는 국공립 학교에 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립학교도 뭐 한다? 이걸 심의합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단 사립학교에 두는 학윤이는 7호, 그는 거기 7 봐봐요. 7, 8이 공모교장제, 초빙교사제인데 이런 건 인사적인 문제니까 이건 할 수 없고 1호는 자문한다. 1호만 자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심의하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쌤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자, 무조건 나온다. 그쵸? 그래서 이 지문 꼭 읽어두십시오. 쌤 행정법 하니까 이런 지문 읽는 거 잘하시잖아. 이 지문 꼭 나오니까 읽어주시라고. 그 다음 지방교육재정 원리는 쌤 넘어갑시다 그냥. 원리. 그 다음 보수 및 휴직. 보수 및 휴직. 이것도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다. 자, 보수는 쌤 이것만 해봅시다. 봉급 플러스 뭡니까? 수당입니다. 이럴 때 꼭 시험 문제는 봉급은 보수 플러스 수당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음 봉급은 우리나라 봉급은 뭘로 줘요? 연공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봉으로 주잖아. 우리나라 쌤 단일호 봉제야 복수호 봉제야 이런 것만 좀 봅시다. 단일호 봉제입니까 복수호 봉제입니까? 이 말은 교사 31호 때 교감이 됐어. 그럼 교감 1호봉입니까? 교사 32호봉입니까? 교감 1호봉 이렇게 되면 복수호봉제죠. 교감이 따로 호봉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단일호봉제죠. 우리나라는 단일호봉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호봉제라고요? 단일호봉제. 이런 것만 외우십시오. 자, 쌤 청원유직과 직권유직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은 넘어갑시다 그냥. 그 다음 쌤 혹시 수석교사제는 알아요? 수석교사제는 알죠? 그래서 수석교사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한번 꼭 거기 체크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제 체크해놓고 거기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15년 이상. 그 다음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심사한다? 4년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답하면 돼. 이런 것들은 주로 그런 거에서 틀리게 내요. 연도에서. 쌤 교육재정 교부금. 이건 무조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도 쌤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몇 조를 읽어보냐면요 2조보다는 3조를 꼭 읽어봐 주십시오. 3조. 3조 없네. (3조) 잘렸습니다. 거기 한 장 넘기면 1, 2, 3, 4인데 위에 있구나. 3조 있죠? 3조를 더 보십시오. 3조. 3조 꼭 읽어보십시오. 시험 보기 전에. 시험장 들어가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3조의 특히 사항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증액 교부금은 없어졌는데 할 수도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고교 무상의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의 수입이 줄었어요. 그걸 증액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 규정을 뒀어요. 자, 그 다음 교육재정의 원리는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학교. 쌤 이거 봅시다. 우리 쌤들이 중심으로 해서 학교 예산을 몇 년, 회계연도 개시 며칠까지 짜야 돼요. 회계연도 개시 며칠까지? 30일 전까지. 그러면 학윤위에서 심의는 며칠까지 해줘야 돼요? 5일 전까지. 그렇죠? 이 숫자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35일. 그 다음 우리가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은 끝나고 나서 회계연도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학윤위에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쌤들이 하는 일이야. 쌤 봐봐. 우리 쌤들이 이 교육청에서 50일 전에 지침이 내려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라고. 그래서 쌤이 예산을 편성한 뒤에 교장선생님한테 주면 이 교장선생님이 도장 찍어주겠죠. 30일 전까지. 회계연도 계시. 그리고 나서 그걸 학윤위에 넘겨요. 심의해 주라고. 그 5일 전까지 심의를 해줘야 되고, 집행은 당연히 이제 학교장이 하겠죠. 이렇게 집행. 그 다음 결산은 이제 다 끝났어. 그 회계연도 끝나고 2개월 이내까지 선생님들이 결산해 줘야 돼. 그냥 교장 선생님 도장 찍고 그걸 학윤위로 넘겨요. 그러니까 이 연도만 여기 35, 2개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고교 의무 무상교육 한번 봐봐요. 그 다음. 고교 의무 무상교육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게 몇 가지를 의무교육으로 어떤 것들을 이를 무상으로 해주는지, 무상 의무교육 아닙니다.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육.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기만 하면 뭔 해준다? 무상으로는 해준다. 근데 어떤 걸 무상으로 해줘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형 도서, 구입비 4가지입니다. 학교 급식비는 안 해줍니다. 알아두셔야 돼. 무상이라 그래서 무한정 다 무상 아닙니다. 학교 급식비 이런 건 내고 다녀야 되고, 학용품비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뭐야 되겠어요? 내야 되겠죠? 학원비도 그렇습니다. 4가지만. 4가지 외워두십시오, 그냥. 시험장에 이런 건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읽어보면 돼, 시험 보기 전에. 동굴에 쳐놓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 왜냐면 거의 이건 모르지만 아까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이 뭐 평생교육 목적 이런 것들이 거의 나오거든요. 곧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외워두시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점직 모형이 나올 확률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점직 모형 잘 알아두시면 돼요. 정책 결정 모형에서는 점직 모형. 그 다음, 이건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과정을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교육과정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누가 했냐면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법이 이번에 바뀌어지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이제 정권이 바꿔져서 어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 이건 되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는 개정이 있어, 개정.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은 어쨌든 바꿔졌으니까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십시오. 밑에 다 보고 무조건 지문 보고 국가교육위원회면 무조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잠재적 교육과정부터는 또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우리 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과정 했나요? 교육 부분 다 했죠. 근데 교육과정 평가 수업은 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실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같은 경우는 교사가 주로 해야 될 문제니까 안 나와요. 적게 나왔고 안 나와요. 상담 문제는 3년 동안 한 문제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고 진로 이론 문제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부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보예요. 안 나와요. 실제로 교육과정 문제는요.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수업을 조금 그럼 바꾸겠습니다. 선생님, 오전에 나올 수 있나요? 오전 한 10시부터나? 못 나옵니까? 교회?
토요일 날 못 가시죠? 교회는. 교회 다녀오시는 거구나. 뭔가 조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시간 확보해서 기출도 좀 하고 그래야 조금 좀 나갈 것 같아요. 진도가. 그래야 이번 지방직 학교 갈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그렇게 좀 하루라도 좀 온전히 다 들여서 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천끼리 보니까 괜찮지만 부산에 비하면 상당히 조금 낮아진 있거든요. 부산에 있으면 수준이 조금 낮거든요. 지금 부산에 있어서 이거 강의할 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천 여기도 되게 좋아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뭔가 좀 특단에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쌤 일요일은 오전 안 되고 12시 정도에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기출문제를 빨리 풀고 요약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요약정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맥락을 이야기해드려야 선생님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계속 12시에서 5시 하겠습니다. 대신 요약정리를 조금 해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부분에 요약을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좀 보면 어느 부분은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심리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부분 좀 어려워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좀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교육과정 혹시 문제로 돼 있는 거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9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교육과정에서. 2020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2021년에만 2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2021년도에 나온 2015 교육과정은 완전히 킬러 문제였어요. 킬러 문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깊이 있게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자 거기 있는 예상 문제만 좀 읽고 가서 봐두시기 합니다. 이것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 다시 예상 문제로 가서 잠재적 교육과정 봐봐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뭔지 알죠? 이것만 이번에 또 나올 거예요. 이 부분만 잘 알아두시면 돼. 작년에 영교육과정 나왔으니까 영교육과정은 안 나올 거예요, 선생님. 잠재적 교육과정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식의 구조나 나선형 교육과정 혹시 지식의 구조 우리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알죠? 각 학문의 핵심적인 원리나 아이디어를 지식의 구조라고 그러죠. 나선형 교육과정은 어떻게 짜는 거? 나선형으로 이렇게 짜는 거. 같은 내용을 심화 확대하는 거. 이게 나선형이에요. 나선형. 그래서 이 용어들 개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념 문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해교육과정. 이 영어도 영어 문제로 나올 거예요. 영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게 핵심입니다. 중내핵 보조동 중심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보조 내용을 주변으로 하는 동심원적 교육과정. 자, 중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보조적인 내용을 주변으로 하는 동심원적 교육과정. 그렇게 나오면 중해교육과정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 타일러를 많이 배웠죠? 그래서 타일러의 경험 선정 원리도 한번 봐주십시오. 경험 조직 원리는 나왔었으니까 경험 선정 원리. 그렇죠? 기회 원리, 그다음 만족의 원리, 원리들 있죠? 그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0번, 이제 10개 나왔습니다. 혹시 워커의 수기 모형 들어봤어요? 워커의 수기. 타일러까지 봤어요? 시험은 사실 타일러까지가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네, 워커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냥 수기 모형은 그냥 단계로 강령, 수기, 설계에서 강수기, 설실기인데 그냥 강령, 수기, 설계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기 단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회의하는 단계, 서로 간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단계, 수기 단계. 그래서 선생님 일단 강령, 수기 이런 거 들어가면 워커의 수기 모형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야기하면 되겠고, 워커의 모형 하면 수기 찾으십시오. 밑에서. 그렇죠? 그게 핵심이니까. 문제는 핵심을 내니까. 자, 평가는 이번에는 쌤 진단이나 형성평가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진단이나 형성평가, 이건 많이 들어봤죠? 우리 쌤들? 진단, 형성평가는 많이 들어봤죠?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진단과 형성평가. 그 다음,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 이 개념 정확히 알고 있죠? 그쵸? 신뢰도는, 이거 알아두십시오. 측결일입니다. 측정 결과 일관성. 쌤, 일관성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일관성. 또는 안정성 이러는데, 일관성이 더 많이 씁니다. 일관성. 그 다음 타당도는 자, 정입니다. 검사 결과 해석의 적절성과 정확성입니다. 검사 결과 해석의 적절성과 정확성. 측정 결과의 일관성. 검사 점수 해석의 적절성과 정확성이고, 측정 결과의 일관성입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거기 다 좋은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신뢰도하고 타당도 관계를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그림 꼭 생각해 두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측정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 측정하면 조금 뭐가 있어요? 계속 일관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걸 오차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신뢰도입니다. 여기까지 신뢰도. 물론 이건 무선 오차라고 그러고, 이 안에 있는 게 타당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비타당도. 체계적 오차.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자, 지금 신뢰도가 높으려면 일단은 신뢰도가 아무리 높아도, 아니, 타당도가 아무리 높으려고 해도 신뢰도를 넘어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타당도가 일단 높으려면 신뢰도가 높아야지, 타당도가 이만큼밖에 안 되면 신뢰도는 아무리 높으려고 해도 안 되겠죠, 전체에서. 아니, 타당도는 미안해.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버리면 아무리 타당도 높으려고 해도 안 되겠죠. 신뢰도 여기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타당도는 이 안에서밖에 안 되잖아. 굉장히 낮게 나오잖아, 타당도가. 왜냐하면 여기 전체에서 재는 걸 재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자,
질문 하나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높은 타당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그쵸? 높은 타당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 그려놓고 해요. 그려놓고. 외울 것은 신뢰도는 타당도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신타필. 그쵸?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우리 쌤 내용 타당도는 배웠죠? 혹시 그럼 좋습니다. 수행평가는 들었죠? 포트폴리오하고 자기평가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하고 자기평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작품집입니다. 작품을 쭉 모아서 평가하는 걸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자기평가는 스스로 평가해보는 것. 자기 성찰 평가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 쌤 40페이지에 있는 그 문항 분석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 교수 방법 이론에서는 혹시 우리 쌤들 교수 설계에서 조나스 모형 들어봤어요? 조나스 모형. 자, 됐습니다. 그럼 이 동그리 모형 나올 겁니다. 자, 조나스의 구성주의 환경 설계 모형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 가로를 치고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가로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건 이제 환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 속에 있는 거 환경이고, 이건 뭡니까? 교사의 도움입니다. 교사가 뭐 한다? 모델링. 모델링은 알죠? 시범 보이는 거. 코칭. 코칭은 학습자의 수행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는 비계. 자, 선생님 이건 아주 간단해요. 선생님 봐봐. A가 장인에게 도자기를 만들 때 장인이 먼저 도자기 만드는 법을 뭐 해줍니까? 모델링 해주죠. 보여주죠. 그러니까 모델링은 장인이 보여준다 그러니까 무엇에? 교수자의 행동에 초점입니다. 전문가의 행동에 초점. 그 다음 코칭은 선생님 이거 처음 만들 때 어때? 손에 힘을 줘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학습자의 수행에 초점을 두는 게 코칭입니다. 여기는 전문가의 수행에 초점, 학습자의 수행. 그 다음 비계는 선생님 도자기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 그러면 조금 도자기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힌트나 단서를 주는 거 우리가 뭐라고? 비계. 그래서 여기는 과제에 초점을 둡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목호비 외워두십시오. 목호비. 그 다음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문제, 그 다음 사례, 정보자원, 인지도구, 대화협력적 도구, 사회협력적 지원이죠. 이걸 가로치고 낼 수 있다고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가로치고 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외우면 돼요. 자, 봐봐요. 문사. 자, 봅시다. 문사, 정인, 대사. 그렇죠? 자, 문제, 그 다음 사례, 문관, 관련 사례인데, 미안해요. 문관, 정인, 대사. 이렇게, 문관, 정인, 대사. 자, 외울 수 있겠어요? 여기도 우리 쌤, 뭐, 정치적인 거 아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번에 또 어땠어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한테 무슨 대사가 있다고 그랬죠? 에이, 어떤 뭐 정치적인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사용해서 외우자 이게. 그래서 대사가 문관이야, 문관. 문관 정인 대사.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문관 정인대사입니다. 근데 우리 쌤 진짜 죄송한데 외울 때는 어쩔 수 없어. 근데 뭐야, 쌤. 애들 요즘 욕으로 조금 하면 조나센하고 연결시키면 존나센 문관 정인대사.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이거 하자는 게 아니야. 외울 때, 시험 볼 때 어떻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조나선, 문관 정인대사, 목호비, 이렇게 외우자 이거지. 문관 정인대사, 목호비. 그쵸? 이거 나올 겁니다. 이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올 거고. 또 하나, 이거 아니면 그 뒤에 아시오 모형이 나오는데, 쌤, 여기에 약자니까 여기 하나하나만 어떤 것의 약자인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오 모형. 뭘 선택하는 모양? 매체를 선택하기 위한 모양입니다. 분명히 제가 일감은 여기 가로치고 이 뒤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겠죠. 영어로 이렇게 안 되고 분석 단계 가로치고 그다음 매체 선정 단계 가로치고 그쵸? 그다음 학습 반응 단계 그다음 평가 단계 이렇게 치놓고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선생님들 절대 애써서 내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협동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이 있고 마지막 쌤 그것보다는 프로젝트 학습이나 협동학습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쌤 이걸 뭐라고 부른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합시다. 요즘 학교에 학교 가는 날과 집에서 하는 게 있죠.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그래. 혼합학습, 블렌디드 러닝. 다시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거 하고 있다? 블렌디드 러닝을 하고 있다. 분명히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 학교 반은 안 가고 반은 그 다음 학교 이런 것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었다 그래서 원래 블렌드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블렌드가 혼합하다. 술 많이 하신 분들은 블렌드를 알 거야. 그렇죠? 혼합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쌤 상담이 만약에 나오면 인간주의 상담 나오면요. 무조건 이 단어만 찾으면 돼요. 거기 공감적이에 수용, 일치 이런 말 있죠? 이런 것만 찾으십시오. 시험은 아마 인간주의 상담만 나온다면 인간주의 상담만 나올 겁니다. 인간주의 상담 아니면 인지주의 상담이고 인지주의 상담은 비합리적 사고. 왜 문제가 생기냐? 사고가 뭐니까? 비합리적이니까. 나머지는 쌤 그냥 편하게 시험 보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조금 고생하는 거 조금 했으면 좋긴 한데 시간을 앞으로 늘릴 수는 없고 그렇죠? 뒤로 늘리기도 좀 그렇고 일요일은 다들 고생이시고 보통 때는 시간 언제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평소에는 10시부터 4시 평소에 다 수업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죠? 월화수목 네? 월화수목 금까지요? 그럼 유일하게 있는 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비네요. 토요일도 안 되고. 토요일은 행정법. 그럼 월요일은 영어, 화요일, 네? 국어, 목요일, 수요일 한국사, 목요일 영어를 이틀 하구나. 금요일은 행정학. 쌤도 또 행정학도 같이 해요?
금요일도 비긴 빌 수는 있겠네요. 그럼 같이 안 한다면.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 주어진 시간부터 여기 이건 합의를 봐야 될 사항이니까 주어진 시간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일단 12시부터 5시까지 하되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오늘 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 국가직 10분간 풀어드리겠습니다. 국가직 10분에서 15분 풀어드리고 계속 이 교육행정부터 못 나갔던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교육심리학 했잖아요. 교육심리학 했고 교육행정학 했고 교육사회학 하면 아마 중요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세 과목만 잘하면 대부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도를 먼저 나가고 그 중요한 세 과목은 제가 요약 정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조금씩만 가르쳐드리고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